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서치 김종환입니다. 자, 마켓서치에서는 국내외 가장 뜨거운 이슈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고요. 자, 그 속에 나와주는 이슈라던가 혹은 그 이슈 속에서 김병남의 선택을 통해 단 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신문 1면을 어떤 기사가 나왔을까요? 바로 G20 정상회담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어제 G20가 마감이 되면서 각국 정부들이, 각국 수장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시장에 좀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 속에 나올 수 있는 수혜주와 그리고 김병남의 선택을 통해 G20 나올 수 있는 수혜 종목을 하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서치 시작합니다. 자, 어제는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시장만 열렸는데, 자, 유럽 먼저 알아보면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 금융주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러니까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 정도의 하락이 나와줬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0.04%의 상승이 나와줬는데 큰 움직임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선 국제유가가 강세가 진행이 됐고요. 그러면서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 지연 기대로 상승 출발한 유럽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여줬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증권주라던가 은행주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유럽에도 좀 보여줬죠. 자, 그러면서 상승으로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는 모습. 자, RBS 같은 경우 마이너스 3.5%, 자, 로이즈 뱅킹그룹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마이너스 2% 정도 투자 의견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내려가는 모습 조금 보여줬고요. 자, 그러면서 BNP 파리바 같은 경우, 그리고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도 다 같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이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상당히 조금 강하게 올라갔는데, 자, 아르셀로마탈이라던가 RW 전부 다 2%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앵글로 아메리칸 같은 경우도 0.7% 정도의 원자재주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 G2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G20에서 원자재 관련해서 혹은 철강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합의가 도달한 모습 보였기 때문에 원자재주 관련해서는 상승 모멘텀이 유럽 쪽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패턴이 보여집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죠. 현대제철, 포스코 같은 경우도 하방에서 전체적으로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모습 같은 경우도 주의 깊게 볼 필요 있다 생각이 들고요. 중국의 서비스 PMI 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한 52.1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고용지표 같은 경우도 6개월 경기 기대 지수가 개선되는 모습, 서비스업과 제조업 PMI 지수가 전부 다 올라가고 있다는 건 저는 중국 그 경기 자체가 하방에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닌가. 지금 위안화 같은 경우가 워낙에 약세로 지속이 되면서 중국 내수 경기를 살려내려고 지금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시장에 통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PMI가 전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자, 어제 특징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에 조금 강한 상승이 보여졌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G20 정상회담 기간 동안 원유 시장 안정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보도를 통해서 한때 5%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유가 변동폭이 요새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여주고 있죠. 배럴당 40불까지 내려왔다가 지금은 43불과 46불 사이에 멈춰있는 모습인데, 우선 사우디 석유장관과 러시아 에너지장관이 별도로 회동을 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시장 안정 조치를 권고할 수도 있도록 해박을 맺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 나와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러시아 장관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란 경제제재 이전에 산유량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보이면서 국제유가 추가 상승은 제한되는 모습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란 같은 경우는 핵제재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란 경제제재 이전의 모습을 거의 찾고 있는 모습이죠. 이미 충분히 파이를 좀 찾고 있는 모습이고, 사우디 같은 경우도 아시아 지역의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오펙과 비오펙 국가 간에 이런 유가 협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저는
불확실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원유 ETF라든가 인버스 ETF로 접근하기보다는 유가 시장 같은 경우는 관망이 좋아 보이는 현재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 보면 미증시가 유정했기 때문에 큰 흐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 G20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승 모멘텀은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철강주 같은 경우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 증시로 한번 넘어가서 흐름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흐름을 조금 보면 오늘도 역시나 상승으로 조금 올라가는 모습. 어제 2060포인트가 드디어 돌파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현재는 0.01% 그리고 한 2포인트가량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살펴보자라면 외국인의 매수가 오늘도 역시나 눈에 띄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이 오늘도 장 초반에 200억 정도,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물 매수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면서 지수를 상방으로 끌어올리는 그림을 그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자, 오늘도 장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 나쁘지 않은 포인트. 자, 전체적으로 보자라면, 자, 지금 보면 이 2060포인트 정도가 어디냐면 2015년 10월 달에 만들었던 고점 부근에 이렇게 저항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었죠? 자, 8월 달에 고점 돌파하지 못한 게 한 2060포인트였는데, 저는 이 자리가 만약 돌파가 된다라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돌파되지 못했던 벽이기 때문에 충분히 2100포인트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2060포인트 돌파가 가장 중요한 자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분봉으로 보자라면 어제 갭으로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어떻게 됐죠? 1분봉 보면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멈춰있는 모습을 계속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종가를 고가로 마감이 됐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은 천천히 어제 고점을 돌파를 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외국인의 매수로 인한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대형주 장세의 주가의 흐름들, 어제 같은 경우는 대형주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도 한번 대형주 위주의 흐름을 좀 지켜보면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어떤가요? 주가가 하단으로 이렇게 내려온 이후에 어떻게 되죠? 금리 인상, 결국에는 고용지표가 잘 나오지 않으면서 금리 인상 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시장 분위기 만들어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죠. 자, 그러면서 수급을 살펴보자라면 역시나 개인 매수가 조금 들어와 주면서 코스피처럼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역시나 개인 수급이 매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와주기 때문에 힘있는 상승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코스피와 비교를 해보자라면 조금 확연하게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가요? 코스피는 양봉을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코스닥은 어떻죠? 힘이 없죠. 음봉을 지금 만들면서 도지 형식으로 지금 멈춰있는 패턴입니다. 분봉 보더라도 확연히 나타나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피 같은 경우 고점 돌파를 이렇게 했다라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은 하방으로 조금 내려왔다 횡보해주는 패턴.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 고점까지를 한번 돌파를 해주면서 멈춰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 매도 물량이 언제쯤 나올 것인가, 그러면서 힘있게 한번 치고 가는 물량이 언제 나올 것인가.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라면 이 자리였죠. 8월 조금 내려올 자리 같은 경우는 연기금의 코스닥 매도 물량이 조금 많이 나와주면서 시장을 좀 과다하게 끌어내린 장세가 됐습니다. 제가 이때 이야기해드린 게 개별 종목군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군, 저점에 있는 종목은 보수적으로 매수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드렸는데, 자,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추석 전으로 동결이 나온다라면 급등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9월 금리 인상은 뭐 제가 계속 이야기해드린 대로 조금 힘들다고 봐요. 고용지표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저점에 있는 종목, 특히 실적 개선이 나와주는 종목 위주로 접근하면 보수적으로 분할 매수한다라면 충분히 710포인트까지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다라면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어떤 거냐면 특별하게 지금 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개별 종목도 많고 이슈도 많은데 돈이 들어가는 곳은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읽고 마켓 서치를 통해서 돈의 흐름을 읽고 시장을 봐야 되는데, 자, 글로벌 시장으로 보자라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해드리죠. 지금 금리 동결로 인해서 국내 시장으로 위험자산군으로 돈이 들어올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자, 개별 종목 접근해 보자면 어제 현대모비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어제 시장이 강한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돈이 몰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이랑 친환경 관련 부품 공급 모멘텀으로 인해서 자동차주 쪽에서 현대차라든가 현대 지금 모비스라든가 전부 다 돈이 들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고점 돌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주가 차트 길게 보자라면, 자, 꽤 오랫동안 이 하방에서 이렇게 박스권 만들면서 횡보를 해줬는데
드디어 어제 고점 돌파가 나와줬고요. 자,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이제 자동차 관련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자동차 섹션군이 올라가는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저는 최소한 한 29만 원, 30만 원 선까지는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수급 살펴보자라면 어떤 수급 세력이 조금 올렸냐 판단을 해보면 결국에는 기관이 8월 23일부터 순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어떤가요? 끌어올리는 모습이죠. 최근에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저점 부근부터 끌어올렸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주 관련해서는 기관의 모멘텀, 기관 수급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관련주 쪽 보죠. 자, 만도 같은 경우도 어떤가요? 돈이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보이죠? 주가가 자,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가는 모습, 만도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모습. 자, 한호시스템도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횡보해주는 모습이지만 어제 상방으로 한 4%가량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부품주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현대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제 한 2%가량, 3%가량 들어올려주는 모습 보여줬어요. 최근에 조금 내려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저점 라인을 붕괴하지 않고 이야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충분히 싸다. 시장이 지금 퍼가 4.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싼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요. 어제는 역시나 현대모비스와 함께 같이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위아도 마찬가지죠. 자, 자동차 관련주에 지금 제가 패턴을 만들어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돈의 흐름이 자동차 쪽으로도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자, 모습을 보면서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또 어떤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릴까요? 바로 중국 쪽입니다. 자동차와 중국 쪽으로도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자, 형성그룹을 좀 볼게요. 자, 형성그룹을 조금 보면 자, 형성그룹 자, 지금 보면은 나와주지가 않고 있는데 형성그룹의 모습 자, 모습 보도되고요. 웨이포트를 볼게요. 자, 웨이포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돈이 들어왔다가 지금 멈춰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위에 올라갔다가 멈춰주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자, 중국 관련주가 지금 전부 다 돈이 들어가서 멈춰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자리 지금 돌파 이후에 모멘텀이 지금 멈춰주는 모습. 자, G20를 지금 필두로 해서 관련 종목 전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자, 웨이포트, 홍성그룹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요. 자, 중국 원양자원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중국 원양자원도 어떤가요? 최근에 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모습을 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하단 부분에서는 올려주는 흐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줘요. 관련 종목에서는 5일선 지지받는 자리에 진입한다라면 저는 무난하게 중국 관련주 모멘텀을 통해서 자,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다. 자동차 관련주, 중국 관련주 돈이 들어가고 있다 보여주고 자, 지금 아이폰 관련주도 한번 보도록 하죠. 아이폰 관련주가 지금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자, LG 디스플레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이 언제 개봉이 되죠? 오늘 밤, 한국 시간 밤에 이제 아이폰 관련, 내일 밤이죠. 내일 밤에 그 아이폰 7이 공개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자,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어제 상방으로 한 4%까지 올라가면서 자, 올라가는 패턴 보여주고 있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 나쁘지 않죠? 고점을 아마 돌파하는 모멘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자, LG 이노텍을 보도록 할게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점 부근에서 자, 지금 0.6%가량 자, 4%가량이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모습. 자, 저점 부근에서 어떻게 움직이나요? 우상행해주는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죠. 자, 지금 보면은 위아래 이렇게 패턴 만들면서 저점 찍어주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들어가주는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에는 충분히 93,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하나마이크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마이크론이 뭐냐면 바로 무선 이어폰을 만드는 회사가 하나마이크론인데 이번에 아이폰의 특징 중에 보자라면 그 이어폰 연결하는 잭이 없어지고 나서 무선으로 전부 다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방수 방진과 바로 무선 이어폰에 관련된 모멘텀이 들어와 줄 수가 있는데 하나마이크론 보면 어떤가요? 주가가 저점 대비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는 저점 지지를 받아주면서 횡보해주고 있는 패턴이죠. 자, 지금 박스권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자, 모멘텀이 들어와 준다라면 어떨까요? 충분히 한번 들어와 줄 수 있는 자리다. 저는 이 자리 같은 경우 저점 부근에 매수 타이밍, 자, 공략 포인트로 가져가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자리 6,000원짜리 붕괴되지 않는다라면 한번 진입해보는 타이밍 가져가는 것도 좋다 생각이 들고 자,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군에 지금 돈이 들어갈까요? 제가 자동차 관련, 중국 관련
그리고 아이폰 관련돼서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또 하나 돈이 들어가는 종목군이 바로 대선 테마주로 돈이 굉장히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반기문 관련주라던가 혹은 지금 문재인 관련주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자, BM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MT 어떤가요? 최근 흐름이 급등해서 어제 같은 경우도 한 24%가량 올라가는 패턴을 보였죠. 지금 보면 하방에 이렇게 세력이 매집을 해놓고 나서 올려치고 있는데 BMT 같은 경우도 어떤 테마를 묶였냐면 문재인 관련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문재인 관련주로 어제 굉장히 세게 올라가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6,3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문재인 관련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자, 지금 자리 진입하기보다는 어떤가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죠? 자, 최소한 5일선 맞아주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 종목 어떤가요? 5일선을 맞아주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오죠. 지금 자리 중간 진입하면 물리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기다린 이후에 자, 5일선 눌리는 자리를 공략 포인트로 가져가는 전략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어제 많이 올라간 종목도 뭐가 있죠? 제일테크노스가 있죠. 자, 제일테크노스가 지금 차트 보면 역시나 5일선 맞아주면서 급등해주고 있는데 이 종목 어제 20%가 올라갔습니다. 19%까지 급등이 나와줬는데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로 제일테크노스도 같은 경우도 문재인 관련주도 엮이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포인트 만들어지고 있어요. 고점 돌파 깔끔하게 만들어지면서 어떻죠? 자, 돌파 후 지지 패턴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렇게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 N자형 패턴인데요. 역시나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빨리 올라가는 종목도 어떻죠? 자, 5일선 지지를 충분히 받아주면서 어떻죠? 5일선 터치 받아주면서 급등해주죠. 공략 포인트를 가능하면 급등주가 올라가더라도 5일선 맞는 자리까지는 기다리는 전략. 오늘 시장 모습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좀 가져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들 휴브레인까지 볼게요. 자, 우리들 휴브레인 같은 경우가 문재인 대선 테마주 대장주 역할하고 있는데 고점을 돌파해서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BMT라던가 제일테크노스 전부 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11%가량 올라갔는데 지금 충분히 돌파 이후에 어떤가요? 패턴이 돌파 이후에 횡보를 거친 이후에 재돌파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 자, 우리들 휴브레인과 나머 종목이 뭐 있냐면 자,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 휴브레인은 출발했고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는 박스권 만들면서 아직 출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가 이 지금 박스권 저점 포인트에서는 공략 포인트로 한번 매수 포인트로 가져가는 것도 지금 이미 충분히 올라온 문재인 관련주기 때문에 저점 좀 내려온다라면 충분히 공략 포인트로 대응해보는 것도 대선 테마주 관련 모멘텀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제가 글로벌 증시 흐름이랑 개별 종목군까지 좀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전체적인 흐름, 돈이 들어와주고 있는 게 어떤 돈이 들어와주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대선 테마주, 그죠? 반기문 관련주라든가 문재인 관련주 들어와주고 있고요. 중국 관련주 돈 들어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섹션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 현대차 관련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 올라가는 모습 보이기 있기 때문에 자, 매수를 좀 하실 분들, 개별 종목 진입하실 분들은 시장에 이렇게 모멘텀이 들어와주는 종목군으로 접근을 하셔야 결국에는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자, 그러면서 전체적 글로벌 큰 흐름은 G20 오늘 이슈 관련돼서 제가 이야기 드릴 텐데 그런 종목군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 G20 어떤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됐고 거기서 관련된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이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20 관련돼서 어제 드디어 마감이 됐습니다. 주말 동안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만한 점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드 관련 이야기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가. 사드 관련 이야기가 조금 완화돼서 한중, 특히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주가가 많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졌을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특히 또 중국과 미국 간의 대표들은 어떤 이야기가 나와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한국과 미국, 중국, 유럽, 신흥국 및 모든 국가들 G20 세계 최고의 20개 국가들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눠줬는데요. 우선은 정부 지출 확대로 내수 경제를 뒷받침하자.
특히 재정 지출을 조금 통해서 현재 글로벌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자라는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좀 진행이 됐고요. 자, 그러면서 금융 완화로 인한 경기 부양책, 금융 정책 이야기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규제 완화와 새로운 산업을 통해서 정책을 지금 총동원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해줬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각국이 지금 어떻게 되죠?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 같은 경우 동결하거나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고 여기에 재정 관련된 정부 관련된 여러 가지 모멘텀 이번 G20 회담에서 나와주는 모멘텀을 통한다라면 유동성 같은 경우는 결국에 조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시장이 늘어나는 유동성은 결국에는 이머징 마켓과 주식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흐름이 저는 예측된다라고 보고 정부 지출 확대 같은 경우도 역시나 좋은 투자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20이 지금 각국 정상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사진을 찍는 자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각국의 그런 정치의 흐름, 중국이 어떤 국가를 우선시하고 있는가, 우리가 각국 정책 사진을 보더라도 위치를 조금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 사진 조금 흐리게 나왔지만, 여기 빨간 옷을 입고 첫 줄에 이렇게 계시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 시진핑 정부 옆에는 독일 총리가 있고, 자, 이 하단에는 푸틴 대통령이 있죠. 자, 우리가 작년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 푸틴 대통령이 첫째 줄에 있는 게 아니라 둘째 줄에 있었습니다. 조금 하단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가 러시아 관련 문제가 좀 생겨주면서 국제 이 정치 사회 쪽에서는 조금 뒷줄에 밀리는 모습 보였는데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가 강력한 파트너십을 러시아와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첫 번째 줄로 다시 복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는 놓칠 수 없는 중국의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자,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오른편 쪽에 놔주는 모습. 자,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박 대통령께서 이렇게 서 계신데 결국에는 한중 관련 수출 굉장히 많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줄에 지금 포진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일본의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뒷줄로 밀려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중국과 일본 관계에 껄끄러운 모습 많이 있기 때문에 둘째 줄을 밀려주고 있는 자, 지금 각국 간의 정치의 흐름, 중국이 생각하는 각국 간의 정책의 그런 흐름 같은 경우도 이 사진 한 장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G20 회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요소 포인트가 아닌가 자,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선은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과 무질서한 움직임을 경제와 금융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환율의 안정화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각국 정상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조금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역시나 통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오고 갔어요. 오바마 대통령이라든가 시진핑 정부 주석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 많이 주고 갔는데 결국엔 요새 어떤가요? 위안화가 인위적으로 조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중국 기업 같은 경우가 이번에 PMI 지수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모습, 서비스업 PMI, 제조업 PMI 올라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화 가치,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혜택을 입고 있는 거죠.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G20 같은 경우가 이번에 어떤 이야기 또 오고 왔냐면 GDP죠. 국내 GDP 같은 경우를 2018년까지 2% 이상 증가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오고 왔습니다. 사실 중국이라던가 인도,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을 대표하는 국가들은 2%가 어렵지 않지만 선진 국가들은 사실 2%가 쉽지가 않은 모습이에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살아나지가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2% 달성 가능 여부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선진국 쪽에서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에서 GDP 2% 달성하려면 재정 지출을 확대를 해서 결국에는 돈을 풀어서 국가 경제를 부흥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런 점도 보자라면 역시나 통화정책 통한 돈이 많이 풀리게 되는 유동성 장세가 마련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G20 회담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면 사진을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진핑 아베 정상회담 이런 이야기 나와주고 있고요. 정상회담 시진핑과 아베에 대한 남중국해 언동 주의해라. 자, 지금 이런 이야기 나와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일본과 중국 쪽에서의 껄끄러운 관계가 뉴스를 통해서도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여줘요. 자, 그리고 하단으로 조금 보자라면
지금 센과코 갈등 속의 관계 개선 모색이란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드 관련 모멘텀, 시진핑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과 이야기도 제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면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에 이렇게 악수를 나누고 있는 사진을 보고 계신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G2라고 볼 수가 있죠. 중국과 미국은 세계 가장 큰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혹은 어떤 딜을 조금 했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글로벌 철강과 알루미늄 과잉 생산 해소의 논의를 조금 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너무나 철강 가격을 하단으로 조금 내려서 판매를 했던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철강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도산을 했었는데 현재는 중국 쪽에서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개선을 해서 철강 가격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슈 시간에 또 알아봤었죠. 현재는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 알루미늄 가격과 철강 가격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생산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가격을 올려보자. 자, 지금 두 정상들이 이런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철강주 같은 경우는 이번 모멘텀을 통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 알루미늄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루미늄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미 그들이 생산을 해서 판매를 지금 대기 중인 재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알루미늄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올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 투자 포인트,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간다면 국내 알루미늄 생산업체들은 당연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포인트가 또 하나 나온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글로벌 과잉 생산 문제와 상호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힘쓰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세죠. 중국 쪽에 들어가는 미국 물량이라던가 혹은 미국이 들어가는 중국 물량에 관련돼서는 관세 조절을 좀 진행을 해보자. 현재 미국 대선 후보들의 지금 포인트를 보자라면 전부 다 보호무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세를 조금 높이면서 미국 제품들을 혹은 자국의 제품들을 조금 더 이점을 주겠다라는 보호무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G20에서는 중국과 미국 간에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하려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고 자 그러면서 7월 상하이 회의를 갖고 철강 등 글로벌 과잉 생산 공동 대응하자라는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글로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철강 가격이 과잉 생산되기 때문에 자 최근에 이런 문제점, 지금 철강 가격과 알루미늄 가격을 올리려는 각국 정상들의 움직임이 주가 차트에도 정확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US 스틸 같은 경우 주가 어떻게 됐죠? 올해 1월달 대비 지금 자리는 거의 100% 이상이 급등이 됐습니다. 자, 그에 반해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주가가 아직까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충분히 저점에 있기 때문에 저는 자 이런 각국 정상들의 철강 가격의 상승이라던가 알루미늄 가격의 상승을 조금 본다라면 역시나 관련 주가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예전에 SK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가 주가 올라갈 때를 보자라면 디램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저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지 않을까, 같은 모습,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좀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면 사진을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각국 정상들이 이렇게 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자, 어떤가요? 각국 정상들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철강 가격이라던가 혹은 저는 또 하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위안화의 인위적인 약세를 통해서 중국 쪽에서 굉장히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 보였는데 당연히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라면 피해보는 국가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지금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팜유를 중국 쪽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이런 수출 기업들, 남미라던가 혹은 캄보디아라던가 이런 수출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관련된 문제, 위안화의 인위적인 약세를 오바마 행정부 쪽에서 어느 정도는 막아보려고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 것도 이번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국내 같은 경우도 이런 위안화 환율의 그 하락 포인트가 막아진다라면, 멈춰진다라면 분명히 수혜볼 만한 수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 점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도 제가 조금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쟁적 통화 인하를 자제하자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오고 갔고요.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이 추진해온 IMF 특별인출권이라고 하는 SDR이죠. 폭넓은 사용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달러 강세를 조금 더 원하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겠지만 이번에 위안화가
IMF 통화 특별 인출권인 SDR로 편입이 되면서 위안화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우선 제가 SDR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 텐데요. 중국이 작년 10월 1일부터 위안화가 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되는 거에 맞춰서 SDR의 역할 강화를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SDR 같은 경우도 충분히 위안화가 강한 위상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한번 차트를 준비해 봤어요.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면은 자, SDR이 어떤 건가 많이 궁금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바로 이 IMF에 대한 통화 바스켓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IMF 같은 경우가 어땠죠? 우리가 97년도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IMF에서 돈을 빌려왔는데 그게 단순히 달러로만 빌려온 게 아닙니다. SDR이라는 통화 바스켓을 통해서 돈을 빌려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 국가 경제가 힘든 나라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걸 바로 그 통화 바스켓 SDR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이런 통화 특별 인출권이다라고 하는데 이 통화 인출권이 단순히 달러로만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 우선 1970년대 같은 경우는 SDR 창설을 위한 청사진이 자, 제시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처음 같은 경우는 금을 기준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금을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1974년에 자,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가 됐죠. 이제는 금본위 체제가 붕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SDR이 복수 통화 바스켓 방식으로 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계 단일 통화를 만든다라면 SDR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 SDR 안에 여러 가지 통화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1980년대 5개 주요 통화들이 만들어졌는데요. 달러, 엔, 마르크, 프랑, 파운드. 그러니까 세계 5대 국가들의 통화 바스켓이 한데 모여지게 됩니다. 자, 2000년대 들어서는 4개로 축소가 돼요. 유로화가 하나의 국가가 됐기 때문에 하나로 통화가 지금 합쳐졌기 때문에 선정 기준이 조금 변경이 됐는데 다음 사진 제가 좀 보죠. 자,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됐냐면 자,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달러 같은 경우는 메인 자산군에 들어갑니다. 자, 1996년도 같은 경우는 달러와 파운드, 엔, 프랑, 마르크가 있는데 자, 어떻게 되죠? 프랑과 마르크 같은 경우가 유로로 하나로 합쳐지면서 2001년 같은 경우는 달러가 훨씬 더 힘이 커졌어요. 결국에는 미국의 힘이 커진 거를 우리 통화 바스켓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보면은 유로 같은 경우는 29%, 엔 15%, 파운드가 11% 정도의 비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2011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달러는 여전히 크지만 유로의 위상이 굉장히 올라간 모습이 보여집니다. 유로가 37%까지 자, 올라간 모습. 엔 같은 경우는 비중이 축소가 되고 파운드 같은 경우는 여전히 11%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위안화가 들어간 겁니다. 현재 4개 통화 파운드 안에 위안화 같은 경우가 거의 한 1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이 통화 바스켓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 이야기 왜 해드리냐면 위안화의 가치가 그만큼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달러라든가 혹은 파운드라든가 유로의 가치는 여전히 굉장히 강하지만 위안화가 그 속에 들어가면서 국제적으로 신용받는 통화체제 중에 하나로 들어가고 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오바마 행정부가 어떤 이야기 했죠? SDR 편입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가 나오도록 조금 더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보면 달러가 가장 강한 통화로 지금 부상이 되고 있지만 위안화 같은 경우도 어떤가요? 점점 더 역할을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자,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이야기가 정상들에 오고 갔냐 살펴보면 자, 지난 4월에 애플의 온라인 아이북스와 그리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아이튠즈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중단을 시켰어요. 사실 구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구글 같은 경우도 검색을 조금 막다 보니까 구글이 아예 중국에서 철수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자, 이런 쪽 같은 경우도 각국 회사들이 이야기 나와주면서 풀어달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자, 구글 관련해서 아이튠즈 관련해서는 조금 정책을 조금 완화해달라는 이야기 오고 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그러면서 파리 기후협약 같은 경우도 지켜보자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의욕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로서의 진행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고 어느 정도 이산화탄소를 조금 막으면서 워낙에 환경오염이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이런 자연환경 같은 그런 파리 기후협약 같은 이야기 오고 가는 모습도 충분히 논의가 됐다라는 포인트. 결국에는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같은 경우는 이런 회담, 정상회담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SDN이라던가 동국 SNC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G20 회담을 통해서 나와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좀 다음 사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냐면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이 진행이 됐는데요.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됐어요. 지금 보면 한중 사드는 못 접혔지만 협력은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한국 정부는 자, 국가 차원의 좀 어쩔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선은 하단부 좀 내려가서 제가 조금 요약된 표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자, 지금 보면 북한의 대응 원칙과 사드 관련 향후 논의와 한중 관련 발전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줬는데, 자, 한중이 단호히 대응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G20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또 쐈죠. 미사일 쏘면서 자신들의 그런 입지를 조금 더 어필하려고 미사일을 쏘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자, 박 대통령께서는 좀 단호한 메시지를 좀 보여줬어요. 자, 한중이 단호히 좀 대응을 해야 되고 일관된 대북 메시지를 발신을 위해 협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입장을 확고히 한다. 안보리 기회를 통해서 안전하게 좀 이행을 하자. 원론적인 이야기 거의 같은 이야기를 조금 했다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자, 우리가 중요할 게 바로 사드입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사드를 전혀 양보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에요. 자, 시진핑 정부 같은 경우는, 주석 같은 경우는 배치 반대, 지역 안정에 도움이 안 되고 당사국 간의 모순이 격화된다. 자, 조금 강한 어조를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께서는 자, 자위적인 방어 조치다. 억지력을 갖는 중국에도 도움이 된다. 북핵 해결되면 사드도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북핵 해결되면 사드도 필요가 없겠죠. 이런 이야기하면서 조금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향후 논의 좀 이야기해보자면 한미 중의 틀에서 논의를 지속을 해보자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다양한 틀 내에서 협력을 심화시키자. 자, 이런 이야기를 나눠줬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합쳐보자라면 사드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또 긴장감이 완화되기보다는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드 관련 악재 종목들이 어떤 게 있었죠? 엔터 관련주가 있었고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가 대표적으로 사드 악재가 터져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엔터주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G20 정상회담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완화가 될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가 저점에서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어제 역시나 긴장감이 유지가 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화장품 엔터주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자, 그 점을 보자라면 시장에서는 사드 관련 문제가 아직까지는 풀리지 않은 숙제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이번 회담을 통해서 마감이 되기보다는 조금 긴 시간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결국엔 이 문제가 2017년, 8년까지는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관련 종목군의 흐름도 같이 좀 긴 시간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수혜주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제가 어떤 이야기 드렸죠?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오바마 행정부와 중국 쪽에서는 이제는 가격을 올려보겠다는 논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 차원에서도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파리 기후협정을 지속을 하자라는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풍력 관련주,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결국에는 지금 수요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보면 수주잔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력 관련주나 태양광 관련주는 주가 조정받을 때마다 저점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 사용하시면 충분히 내년까지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지금 보면은 철강 알루미늄 관련주 종목군들을 보면 포스코, 현대제철, 그리고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자,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루미늄을 제조를 해서 생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 포스코나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저점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친환경 업종 같은 경우는 SDN과 동국 SNC를 보자라면 역시나 대표적인 태양광 풍력 업체들 또한 주가 조정 받을 때마다 진입해 본다라면 상승 메리트가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 자, 보여집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번 G20 회담을 통해서는 우리가 조금 볼만한 점은 재정 확대, 그렇죠? 돈을 풀겠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친환경 관련돼서는 각국 정부, 각국 정상들이 이야기가 맞아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CO2라든가 기상이변에 관련된 문제점은 서로 이야기가 협력이 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자, 제가 조금 악재를 보는 건 사드 관련 모멘텀이 잘 풀리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사드 관련 긴장감이 오히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엔터주라든가 화장품주의 흐름은 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실적을 따라가겠지만 실적이 나오지 않은 종목군에 진입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거나 종목 교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종목 교체 의견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렇게 수혜주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수혜주 중에 자,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어떤 종목이 있을지 자, 김경남의 선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해드렸죠. GTI에 관련된 상승 모멘텀이라던가 혹은 수혜주 관련해서 좀 이야기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지금 친환경 관련주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관련주가 굉장히 조금 유망해 보인다,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종목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관련된 종목군 중에 자,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어떤 종목이 선택이 됐는지 자, 김경남의 선택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김경남의 선택은 자, 바로 자, 조일알루미늄입니다. 자, 조일알루미늄이 어떤 회사인지 조금 생소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떤 회사인지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기본적으로 알루미늄판을 제조해서 국내외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력은 어느 정도로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단가만 조금 올라가 준다라면 매출이 조금 증가해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회사고요. 판매 단가 같은 경우는 자, 이 알루미늄 가격을 연동해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라면 판매가 또한 같이 내려가는 모습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역시나 판매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익을 가져올 수가 있는 포인트인데 최근에 원자재 관련 흐름이 어떤가요?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어주고 반등이 들어와주는 모습이죠. 결국에는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종목도 충분히 알루미늄의 가격 상승을 통한 턴어라운드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포인트라면 역시나 충분히 올해 연말이라던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G20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죠?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을 올려보자라는 이야기가 G2 미국과 중국의 그 정상들을 통해서 얘기 오고 갔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멘텀을 본다라면 철강주라든가 특히 조일알루미늄처럼 알루미늄 가격 올라갈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군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적자를 조금 봤습니다. 왜 이 기업이 적자를 받느냐 알아보자라면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이번에 반등을 해주면서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도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기본적으로 철강 업체들, 알루미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재고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이 단순히 재고자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가격이 떨어진다라면 재고자산이 하락하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고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단가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재고자산 평가 이익도 증가하게 되면서 매출액 같이 증가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그 점도 보신다라면 저는 충분히 3, 4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 포인트가 올라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차트 모습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주가 차트 모습 보자라면 길게 볼게요. 길게 보자라면 2015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가 2번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자리 어떤가요? 충분히 2016년 들어서는 저점에서 이렇게 횡보해주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 종목군들의 움직임 보자라면 주가가 급등해서 올라간 자리가 아니라 충분히 저점에서
멈춰있는 자리, 눌려있는 자리다라고 판단되고, 이 눌려있는 자리에서 지금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동반되면서 한 번씩 올라와 주는데, 자, 나쁜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방에서 매집해주는 세력들이 물량 테스트를 통해서 얼마 정도의 물량이 나와주고 있나 보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점 포인트인 1,700원 정도를 지지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중장기로 보자라면 이 종목은 알루미늄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실적 개선으로 인한 상승이 다시 한번 2,500원까지 혹은 3,000원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적 관련해서 퍼가 3밖에 되지 않아요. 그만큼 저평가를 받고 있는 업종군 중에 하나인데, 전체적인 글로벌 흐름이 뭐냐면 철강 가격의 상승을 통해서 USSTL이 올라간 것처럼,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디램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조일알미늄 같은 경우도 역시나 알루미늄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매수 포인트,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자, 매수가를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죠. 현재 가격이 1,820원에 멈춰 있는데요. 1,820원 같은 경우도 시장가 진입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1,820원 진입했다라면, 자, 목표가 같은 경우 1차적으로는 2,200원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 부분이죠. 자, 이번에 상단 부분에 꼬리를 한번 달아주는 자리인데, 자, 이런 종목군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시초가에 급등이 돼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꼬리 달아주는 종목이 특징이 한 번씩 올려주는 모멘텀 생기기 때문에 항상 2,200원 부근에는 예약 매도 걸어둔다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수익 청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자, 길게 보자라면 2,7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상단 포인트로 2,7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할 매도 충분히 가능하다. 1,200원에서는 1차 청산, 그리고 2,700원까지 올라가면 전고점 부근에는 2차 분할 매도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자, 손절 가격 잡아볼게요. 1,42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근에는 저점 부근이 1,500원이기 때문에 1,420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잡아본다라면 저는 저점 붕괴시키기보다는 지금 저점대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통해서 주가가 하락하기보다는 자,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현대제철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제철 지금 주가 흐름이 어떤가요?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자, 저희가 며칠 전에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서 추천했던 추천주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제철인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9월 달에 주도주가 철강 관련주로 변경이 될 것이다. 어떤 이유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알루미늄과 똑같습니다. 컨셉은 철강 가격의 상승을 통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군이 현대제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역시나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저점을 이렇게 붕괴하기보다는 지지받아주면서, 그러면서 외국인의 수급을 통해서 이렇게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4%가량, 3.6%가량 올라갔고요. 자, 오늘도 1.5%가량 올라가고 있는 모습. 저는 주가 차트 길게 보자라면 지금의 상승은 시작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라간다라면 최소한 62,000원까지 열려있고, 더 길게 보자라면 저는 한번 7만원 이상까지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김경남의 선택 마켓 서치를 통해서 진입하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을 단기로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하반기까지 중장기로 가져가서 수익을 충분히 누리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해드린 자, 조일알미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글로벌의 흐름, 마켓 이슈, 지금 마켓 서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나오는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이런 충분히 올라간다라면 주가 같은 경우도 역시나 실적이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한번 알아가시면 저점 부근에 매수해서 큰 수익 누릴 수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저희가 G20 회담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 포인트 그리고 수혜주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내일 같은 경우 저희가 바로 춘절에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이 될 겁니다. 중추절이라고 하죠. 중국 관련된 추석인데 거기에 관련된 모멘텀,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업종군에 어떤 매출 포인트가 나올 것인가, 과연 화장품주 같은 경우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것인가. 자, 중추절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가 내일 마켓 서치 시간을 통해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저희가 관련된 G20 회담 관련된 이슈 그리고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 조금 더 알찬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